그렇기에 신이시여,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인생을 두고 당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제는 제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면 분명 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세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요. 머지않아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봤던 별빛의 세계로 조용히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곳에 무언가를 남기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불멸이니까요. 영국 소설가 줄리안 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그립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당신이 그립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정말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흔의 바라본 삶, 지은이 찰스 핸디, 옮길이 정미화, 펴낸 곳은 인플루엔셜입니다. 저자 찰스 핸디는 세계 최고의 경영사상가 50인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24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책은 뇌졸중으로 한 2년 정도 병상 생활을 하면서 그의 한평생을 뒤돌아보며 써내려간 노학자의 성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살아낸 한 사람으로서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보내는 축하의 인사라고 할까요? 이걸 뭐 축하의 인사라고까지는 할까 싶으시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자는 병상에 누운 채로 삶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았고 끝까지 호기심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는 더 또렷하게 말을 해요. 인생은 아직도 즐겁다고,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이 책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기에 진짜 이상하게도 생에 대한 생생한 감각으로 가득합니다. 나이듦, 일, 관계, 선택, 실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체온을 가진 경험으로 다가오거든요. 성공에 대한 정의는 단순해지고 행복의 기준은 낮아지고 대신 삶의 밀도는 깊어집니다. 더 많이 가지는 대신 더 잘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저자는 자신의 삶을 천천히 펼쳐 보이며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느냐고. 읽다 보면 이상한 기운이 생깁니다. 나이 듦이 덜 두렵고 미래가 조금 느긋해지고요. 어서 빨리 더 나이 들고 싶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했죠? 오히려 노년의 시기를 축하하고 있는 듯 하다니까요. 본문 들으시고 오늘은 클로징 멘트를 조금 좀 잘 살펴서 들어봐 주십시오. 나무님들께 작은 부탁이 있거든요. 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신이시여, 당신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로
요즘 당신을 너무 매몰차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께 매번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건 신만이 아시겠지. 분명 당신은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다가 또다시 넘어질 때에도 속으로 신이여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준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약간은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교장 선생님 같았죠. 당신의 규칙만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규칙이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도할 때면 그저 혼잣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당신이 저를 당신의 형상처럼 창조했다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당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내 몫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떠맡기고 실망한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몫이었던 겁니다. 제가 당신과 같은 존재라면 나 자신 외에는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꽤 괜찮은 일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라면 나는 내 질문에 꽤 훌륭한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왜 저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로고스라고 부르고 자연사학자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지구의 이야기라고 부른 세상을 이루는 거대한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결합하는 방식의 일부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조화의 일부로서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기를 정화하고 모든 것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순리대로 살아가야 하지요. 저는 지금 노폭의 들판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순리에 따르는 삶이지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온갖 악천후에 시달리지만 저는 이 집이 정말 좋습니다. 고약한 날씨와 거리를 둔 채 집안에 앉아 뼈대처럼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매일 아침 숲길을 걸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서 영감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곤 했지요. 지금은 그것을 캔터베리 대주교처럼 걷기 명상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것이더군요. 자연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그만큼 내 생각도 맑고 유용해집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나 인생의 신성한 목적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타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 작년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마라톤을 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톤이
어떤 자선단체나 학교에 기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달래기는 자기 만족을 넘어 타인을 위한 좋은 일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연의 생명을 불어넣고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깁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행복이란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과 함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보다는 당신에게 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인기 아이돌 같은 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방식도 때로는 우상숭배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직접 주신 십계명을 보면 당신 역시 그런 숭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의 성령과 교감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저를 고양시키고 제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용기를 북돋우고 생각할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신이시여,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인생을 두고 당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제는 제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면 분명 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세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겠지요. 머지않아 저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봤던 별빛의 세계로 조용히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곳에 무언가를 남기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불멸이니까요. 영국 소설가 줄리안 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그립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당신이 그립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정말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했다면 운은 주어진다. 나는 운을 믿지 않는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대체로 개인의 노력을 경시하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물론 나도 운이 따랐던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골프 격언을 빌리자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은 더 좋아진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장군에게 필요한 유일한 자질로 운이 좋은 것을 꼽았다고 한다. 내 생각에 그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뜻인 듯하다. 쉘에서 근무할 때 나는 종종 시나리오 기획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곤 했다. 그 팀의 목적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법을 찾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 봉쇄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붕괴 같은 참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관리자들과 함께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준비를 실전처럼 연습하는 건 아주 좋은 사고 훈련이 된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집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거나 재난 대피 계획을 세운 사람이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될까? 아주 오래전 아내와 나는 우리 중 한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숙고 끝에 미리 대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집안에 개인 요양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직접 설계해 집을 수리했다. 이제 나는 그곳에서 아주 편안히 지내고 있다. 상주 간병인이 나를 돌보며 식사를 챙겨주고 있고, 아래층 본체에는 딸이 거주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우리가 시간과 돈, 그리고 인내심과 건강이 있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고 나이가 훨씬 많아진 지금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이러한 거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말할 때면 나는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었다라고 말한다. 물론 가끔 운이 좋았다고 그냥 맞장구를 친다. 마치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운이었던 것처럼. 결국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준비하라. 재난 대비 계획을 세워두면 정말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 당신에게 성공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 오른 대화 주제였다. 10대 손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어쩌면 요트까지 온갖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드림하우스를 설계하고 있었다. 환상적인 침실과 욕실, 당연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까지 갖춘 집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손주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한다면 벌게 될 돈으로 지불될 예정이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얘들아, 잠시 나와 같이 나가자. 내 할머니 묘소를 보고 싶구나. 손주들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정했던 한 친구가 묘지에 심으라며 설광화 몇 송이를 보내줬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설광화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내의 묘지는 우리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손주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정작 아내의 묘지에는 설광화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근처에 있는 다른 무덤에 가득 피어 있었다. 설광화 스스로 옮겨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도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 친구와 이웃의 무덤까지 묘지 곳곳은 물론 심지어 묘지 옆 골목길의 울타리까지 퍼져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설공아들은 아내의 친구들일 거야. 생전에 아내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친구가 엄청나게 많았다. 아내는 그들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지냈다. 언젠가 한 친구와 1시간 동안 통화하는 걸 보고 물어봤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 아내가 답했다. 아, 그냥 이것저것 안부 전화였어. 그것은 곧 아내가 마치 설광아처럼 물과 걸음을 주며 우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아내는 종종 나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일요일엔 특별한 손님이 없잖아. 친구네 부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할까? 나 역시 아내의 친구들을 좋아했기에 그들은 자주 우리 집에 와 주었다. 그러면 아내는 내 좋은 와인을 가져가서는 애정을 한가득 담아 따라주곤 했다. 아내에겐 근처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 물론 세상 곳곳에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들과의 인연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묘지를 거닐다가 나는 손주들에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니? 자, 보렴. 너희 할머니는 이렇게 설공화에 둘러싸여 편히 잠들어 있지. 할머니에게는 친구들이 정말 소중했거든. 그리고 물과 거름을 지속적으로 주며 보살펴야 꽃이 건강하게 자라듯 할머니는 친구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주며 아껴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란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너희도 살면서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거라. 언젠가 너희가 세상을 떠날 때 여기 설광화처럼 수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좋겠구나. 아내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찬사는 바로 이 말이다. 당신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나는 그녀의 수많은 설광화 중에서도 으뜸 설광화였던 셈이다. 정말 대단한 명예이자 진정한 성공이었다. 아내는 아주 행복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살았다. 나는 이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이탈리안에게 중요한 세 가지. 오래전 어느 아침 BBC 라디오 투데이에서 불과 2주 사이에 세 번이나 이탈리아 정부의 내각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들었다. 진행자 존 험프리스는 한 이탈리아 언론인을 연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그 언론인은 이렇게 답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해했을 것이다. 나 역시 알 것 같았다. 이탈리아인의 생활은 국가보다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찰이 있고 세금을 내고 주민등록을 하는 마을이 바로 생활의 중심이다. 외교 관계나 국가 세무 등 로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흥미롭고 동시에 심각하다. 하지만 정치 체제의 변화는 실제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만 흥미로울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이탈리아 마을의 광장에서는 두 여성과 한 남성이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면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먹을 점심 메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걸 보면 생각하게 된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그저 심각한 건 무엇일까? 이탈리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기는 3F에 깊이 공감한다. 바로 가족, 패밀리, 친구, 프렌드, 그리고 음식, 푸드이다. 이 세 가지가 잘 유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즉,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것이다. 공과금 납부는 다음 주로 미뤄도 괜찮다. 하루나 이틀 늦게 낸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일요일 점심은 모든 이탈리아 가정에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는 외부인도 환영받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모인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단지 심각한 일에 불과한 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심각한 일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지금 당장 처리할 필요는 없다. 대개는 머리가 맑아지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미뤄서는 안 된다. 그건 바로 가족, 친구, 음식, 이 세 가지다. 나는 가족, 친구,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원칙을 내 삶에도 적용한다. 이 3F는 언제나 내 일보다 먼저이다. 그 일에는 직장 일도 포함된다.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기 위해 존재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은 기분이 더 좋아지면 하겠다. 부서진 자리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다. 한눈에 봐도 묵직하고 특별해 보이는 책이었다. 책 제목이 킨츠키였는데 무슨 책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책을 펼치자 그릇과 접시, 꽃병 같은 아름다운 일본 도자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물건들은 한때 깨졌던 조각들을 다시 붙여 만든 것이었다. 다만 완전히 새 것처럼 복원된 것은 아니어서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일본의 전통 수성 기법인 킨츠키로 수선된 것이었다. 킨츠키 기법은 옷에 금가루, 때로는 은가루나 백금가루를 섞어 만든 접착제로 깨진 조각들을 붙이는 것이다. 접착제가 마르면서 수선된 그릇은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고 깨진 조각이 붙은 자리에는 금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치 황금빛 흉터 같다. 원래 모습과 같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다. 어쩌면 원래보다 더 아름답기도 하다. 책에 소개된 물건들은 그 금색 줄무늬를 따라 고운 빛을 내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읽어냈다. 삶에서 우리를 부서지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고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내 아내는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의 얼굴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얼굴들이 참 아름다워요. 많은 걸 말해주죠. 마치 테피스트리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얼굴 위에 수놓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아내의 말이 조금 과장되게 들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면도를 하려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하, 인간이란 참 초라한 존재구나. 특히 지금 거울 속의 이 남자는 더욱 그렇고 늙고 주름지고 말라 비틀어진 내 모습을 좀 봐봐. 그때 처음으로 깊게 주름진 이마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감했다. 마치 쟁기질을 해놓은 밭처럼 이마를 가로지르는 그 평행선들은 내가 읽고 썼던 수많은 책들, 즉, 내 삶의 성과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주름들을 금색 줄무늬로 새길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면 아름답진 않더라도 적어도 흥미로운 인상은 주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만이, 양쪽 귀 옆에는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몇 가닥만이 남아있다. 다른 신체 부위도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나도 세익스피어가 묘사한 노인의 모습처럼 이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미각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행히 거울에는 쇠약해진 다리나 팔까지는 비치지 않았다. 세월을 머금은 얼굴만 보일 뿐이었다. 다시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아내가 더욱 생각났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과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정말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그 증거는 눈물 어린 내 눈 속에 있다. 시력이 약해진 것도 세월의 흔적이다. 오랜 세월 글을 쓰며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본 탓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내 성취의 일부이다. 결국 내 얼굴은 수선된 얼굴이다. 킨츠기 기법처럼 수선되고 수많은 상처와 경험으로 이어붙인 삶의 역사를 가득 담은 얼굴인 셈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지혜란 평온함 속에서 이해된 경험이다. 몇 년 전 뇌졸중을 겪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전에 비해 활동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 굴곡진 속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는 일은 지금 나에게 큰 기쁨이다. 감히 지혜라고 부를 만한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내 얼굴이 내 인생의 테피스트인 것처럼 당신의 얼굴도 마찬가지이다. 그 위에는 당신의 세월과 상처가 새겨져 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텐데, 내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미국 소설가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우리를 부서뜨리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이 그 부서진 자리에서 더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킨즈키의 철학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것이다. 얼굴에는 상처나 멍이 들 수 있지만 그 흔적은 당신의 얼굴을 흥미롭게 만든다. 13살의 어리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흠 하나 없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아직 역사도 흔적도 없다. 세월이 지나 낡고 다를수록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특히 그 인생을 평온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면 말이다. 킨츠기 기법처럼 자신의 상처받은 부분을 되돌아보고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기회야말로 노년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봐도 움찔하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다. 어이, 나이 든 양반, 당신은 이미 다 겪었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며 나는 우리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청소 아주머니가 자주 쓰는 말이 있다. 바로
괜찮아요. 라는 말이다. 내가 식탁보에 와인 한 잔을 쏟으면 그녀는 곧장 달려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내가 이해하기로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다. 삶의 큰 틀에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곧 잊힐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넘어가라는 따뜻한 위로다. 이 단순한 말이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언제나 이상하리만큼 위안이 된다. 우리가 윈저 성으로 이사해 필립 공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그 낯선 곳에 까다로운 의전 절차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는 줄곧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괜찮아. 그 한마디만으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인생이 늘 그렇듯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언젠가 그 익숙한 괜찮아요가 전혀 다르게 들려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틀림없이 심장마비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평소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오늘 아침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자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이 내가 죽을 날인가 봐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났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별일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니 말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그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일 역시 삶의 큰 틀 속에 포함된 일부일지 모른다. 내가 50년 전에 심은 호두나무처럼 말이다. 그 나무는 사방에 열매를 흩뿌릴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지만 이제는 나처럼 시들고 약해져서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른 나무, 어쩌면 호두나무가 아닌 다른 생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하지만 그 나무 역시 변함없이 정원 입구에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꽤 서글펐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에 찬 스토아주의자로서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중요한 사건들은 결국 삶의 큰 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그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성격을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 간다. 그렇다면 나는 죽음이라는 이 새로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햄릿처럼 나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햄릿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뿐이다. 나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쳤다. 해가 되는 일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했기를 바란다. 인생의 대부분을 즐겁게 지냈다.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도 했다. 가장 좋아하는 풍경에게 작별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한 모금 맛봤다. 그리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너무 우울하게 들린다면 말해두고 싶다. 심장마비가 올 줄 알았던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물건에 작별 인사를 하는 그 과정이 매우 평화롭고 솔직히 즐거웠다. 아무튼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진다. 무엇보다 죽음이란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는 뜻이다. 걱정할 것이 없다. 심지어 대출금 상환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이제 다른 누군가의 몫이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노퍽 시골의 땅 속에 묻힐 것이다.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호두나무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아내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나의 권에 남는 것이라고는 어딘가에 실린 추모 기사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추억뿐일 것이다. 호두나무는 열매라도 남긴다. 나는 은 조각 몇 개와 몇 가지 생각만 남길 것 같다. 이제 작별을 고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는 뇌졸중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추억의 골짜기를 거닐며 이렇게 멋진 한 권의 책을 또 완성을 했네요. 저도 그래요. 저의 그런 날을 상상해 봅니다. 사실 자주 상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일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많겠죠? 내 방은 해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침 햇살이 이불 위로 천천히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그런 방. 그리고 창밖으로는요, 바다는 실컷 봤으니까 계절을 잘 알려주는 나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책을 낭독해서 녹음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바로 그때의 저를 위해서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구독자들은 아이고 왜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책만 읽으라고 타박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저를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젊었던 시절 나는 이런 책을 읽었고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달렸던 길들도 보여주고 낯선 나라의 골목길을 헤매며 담았던 풍경들도 보여주고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를 사랑했고 프로포즈를 했으며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하기도 했고 또 울었고 어떤 날은 괜히 행복해서 뛰어다녔다고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아까 오프닝 때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고 한 게 뭐냐면요. 아우 너무 쑥스러운 부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에게 침대에서 이 방송 다시 들으면서 댓글을 읽고 있을 햇살이 잘 드는 침대에 누워있을 자작나무 할아버지한테 한마디씩 좀 댓글 적어주세요. 한 시절 같이 책 읽고 이야기와 우정을 나눴던 벗으로서 아이고 댓글 읽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해주실 거죠? 뿌잉뿌잉. Found your letters in a box beneath the stair. Dust on every word you wrote there. Coffee stains and train times in the margins. Tiny arrows, hearts, and careless turns of phrase.
We were young in photographs in velvet frames, laughing out of focus, calling out each other's names. Did we know it wouldn't last, or did we swear it always would? All that golden, gentle trouble, we almost understood. Birthday matchbooks, creased receipts from foreign streets, songs we never finished on old sheets. You drew little maps to places we got lost, circled every corner where we almost changed our minds. We were young in photographs and velvet frames, laughing out of focus, calling out each other's names. Did we know it wouldn't last, or did we swear it always would? All that golden, gentle trouble, we almost understood. Tell me, if I called you now, would you recognize my voice, or just the shadows of a choice we never made? I still hear you in the hallway, humming half a line, turning every ordinary day to something strange. We were young in photographs in velvet frames, frozen mid-December, saying things we never claimed. Maybe love is just a room we never learned to leave for good. All that golden, gentle trouble, we almost understood. So I lay your letters back the way they came, folded like a prayer, soft with blame. Turn out the light, whisper your old name, and somewhere deep inside, a small string